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부터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on Introduction이라는 책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되겠죠.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되겠고, 딥러닝 같은 것이 머신러닝에 속하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머신러닝이 대부분 프로버빌리스틱한, 그러니까 확률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내부 구조가 대부분 수학적인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머신러닝 구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딥러닝도 확률적인 머신러닝 구조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딥러닝도 일종의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코딩을 하겠구나 혹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을 배우는 것은 대부분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에 유명한 논문들이나 그런 것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그 논문들 안에 굉장히 수식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 수식이고 어떤 논문은 사실은 글보다 수식이 훨씬 더 많은 뭐 증명 같은 논문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수학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머신러닝에서 수학적으로 이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on introduc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두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가 바로 이 책이 되겠고요. 2부가 이제 다른 책이 있습니다.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한 다음에 Advanced Topic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두 권의 머신러닝 책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저자가 이제 친절하게 그 PDF 파일을 자기 책의 PDF 파일을 저자가 직접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PDF 파일 내용 안에 모든 그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프린트된 버전은 오타가 정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PDF 버전은 오타가 대부분 이제 정정이 되어 있는 최신판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이 모델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코딩은 그 수학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툴일 뿐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딩 자체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컨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자전기공학에 있는 이 전자기학이나 전자장을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자기학이나 전자장은 그 개념이 이제 물리학에서의 전자장, 전자기학 이런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컨셉, 특히 이제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기술한 그런 컨셉이 되겠죠. 근데 이런 전자기학, 전자장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을 하면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전자기학, 전자장 같은데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매트랩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어떤 과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자장이나 전자기학 이런 과목이 코딩이 아닌 것처럼 매트랩이 아닌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도 단순하게 그 인공지능 자체가 코딩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전자기학, 전자장과 매트랩의 관계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로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그 회로 디자인하는 툴을 쓰게 되겠죠.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로 디자인을 할 때 그 회로에 맞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 회로 설계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도구일 뿐입니다. 회로 설계라는 다른 과목이 있고요. 어떤 그 학문이 있고 그 학문을 구현하기 위한 게 바로 이런 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수치 해석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수치 해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어떤 모델이 있을 텐데요. 그런 모델도 마찬가지로 매트랩 같은 것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치 해석이 매트랩이 아닌 것처럼 인공지능도 코딩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수학적인 모델을 단순하게 우리가 코딩이라는 혹은 파이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구현만 할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 회로 설계, 전자기학, 전자장, 수치 해석을 배우는 것과 같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툴을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툴을 배우는 거에 해당되겠죠. 매트랩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회로 설계 툴을 배우는 거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코딩을 배우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은 인공지능의 그 파운데이션 쪽, 즉 우리가 그 수학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제 강의에서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은 이제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직 이제 수학적인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수학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출판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확률론적 머신러닝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 번역본도 굉장히 두꺼워서 한 천 몇백 페이지, 1200~1300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한글 번역판을 보고 싶은 분들은 확률론적 머신러닝이라는 그 책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독자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전자전기 공학부 의 학부생들 2, 3학년 수준을 이제 타겟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전기 공학부에서 한 2,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으면은 이제 적당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표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수학적인 표기 방법들이 전자전기공학부 2, 3학년 학부생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기법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전기공학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혹은 이제 대학원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수학적인 표기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학적인 표기법들은 무조건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표기법들이 어떤 뜻인지 이제 외우고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파트 1이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총 이 책에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챕터 1, 그러니까 매스 부분, 파운데이션 부분만 하면 한 3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부분, 즉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내용들만 굉장히 깊게 서술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이상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한 수학 쪽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 배울 때는 이 수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가 어떻게 인공지능에 연결이 되지라고 이제 확신이 잘 안 들어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좀 재미없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인공지능 모델을 배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익히고 철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쪽에 관련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되는 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 그 대학원 1학기 차 학생들이 딱 보기에는 굉장히 수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공학 베이스에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적인 부분까지 이제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대 2, 3학년 정도에 이제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형대수학,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과목과 그리고 뭐 확률 변수론, 확률론 혹은 랜덤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전자전기공학 쪽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아마 다른 공학 쪽에도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률론적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 확률론적인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머신러닝 이론을 배우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책에도 이제 챕터 1에 이런 확률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률론적인 과목을 한 학기 정도 코스로 되는 과목을 수강을 먼저 하는 것을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전에 수강하면 좋을 과목들이 이제 통신 쪽에 있는 정보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부생 전자전기 학부생 과목에서 뭐 4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도 있고요. 혹은 대학원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자전기 기준으로 고학년 쪽에 이제 과목에 개설된 정보이론, 인포메이션 티오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학 쪽에서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베이지안 통계학도 한 3, 4학년 정도, 통계학과의 3, 4학년 정도 되는 학부생 과목으로 이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 이론이라는 산업공학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알아두면은 이런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를 집합으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AI가 이제 가장 큰 집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내부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내부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는 것이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아닌 AI도 있고요. 보통 이제 고전 AI 기술들이 머신러닝이 아닌 AI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프로그램도 머신러닝이 아닌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 중에서 뭐 열이 38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병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if문을 구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38도라는 기준을 뭐 전문가가 세웠을 텐데요. 이런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if문으로 이제 구성된 어떤 결정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좋은 인공지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 분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머신러닝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측값을 내는데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을 내릴 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전문가의 지식을 최대한 덜 해서 데이터로부터 그 지식을 얻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이 예시에서 보면은 우리가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은 병이다라고 이제 매기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8도라는 수치는 어떤 뭐 의사나 전문가가 이제 결정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병이 있는 사람들의 패턴을 봤더니 38도가 아니라 37.7도가 그 병의 기준점이었다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37.7도라는 데이터로 통해서 배운 이런 수치는 우리가 머신러닝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정 수치 이상이나 이하 이런 거를 이제 딱 결정됐을 때 그때 결정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패턴이 딱 관측이 됐을 때 이제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런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도 모델 자체만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우리가 모델 자체가 배우는 그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자체가 어떤 패턴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 이렇게 if문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고 if문을 만드는 어떤 모델 구조를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으로 딱 코딩을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내재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이 없이 모델 구조만 프로그래밍을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신러닝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기법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콜론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집합의 이름에 함수의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세타는 이 함수를 구성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함수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가 바로 머신러닝 이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인데요. 결국에 머신러닝은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은 x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y로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f세타라는 것은 파라미터로 이제 결정이 된 함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x라는 것은 우리가 입력 공간이 되겠고 y라는 것은 출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세타에 있는 조그마한 세타는 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모델의 구성 요소, 구성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일단 함수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연결하는 그런 화살표를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x의 이제 원소가 a, b, c가 있고 y의 원소가 1, 2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x라는 안에 있는 a라는 애를 1로 연결시켜주고 b라는 것의 안에 있는 애를 1로 연결시켜주고 c라는 것의 안에 있는 애를 2로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개의 함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f a는 즉 함수에다가 a를 넣어줬을 때는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죠. 마찬가지로 fb는 1이 나온다. 이렇게 쓰고요. fc는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우리가 함수에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다라고 이제 쓰는 것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개 있는 집합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고 기호로는 보통 f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f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법칙을 결정을 하는데 화살표를 연결하는 법칙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이 세타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합인데요. 우리가 이 세타 안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화살표를 연결하는 법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f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두 개의 집합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함수가 되겠는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이제 x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살표가 한 번씩만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A에 있는 애도 화살표가 한 번 뻗어나갔고요. B에 있는 애도 화살표가 한 번 뻗어나갔고, C에 있는 애도 화살표가 한 번 뻗어나갔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D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D라는 원소는 화살표를 안 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화살표를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로 C는 화살표가 두 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C는 결정이 안 되겠죠. FC는 1인 것인지 2인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두 개 뻗어나가는 애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이 조건이 되려면은 이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있는 이 입력 공간에 해당하는 애가 꼭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화살표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함수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치역으로 한 번씩만 매핑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X 공간을 인풋 스페이스라고 부르지만 이제 한국말로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Y라는 이것은 이제 아웃풋 스페이스, 한국말로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표는 뭐냐면은,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라는 것은 이 세타에 들어가 있는, 이 세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결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학습의 목적은 이 세타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구성 요소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옵티멀하게 결정한다, 즉 우리가 최선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집합이나 어떤 그 기호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별표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 집합, 예를 들어 여기서는 세타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옵티멀하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 1.1과 3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세타는 2.0과 이제 5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조금 더 좋은 애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타의 집합 중에서 뭐 여기서 이제 두 개만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세타를 찾는 것, 가장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한 세타, 즉 최선의 세타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이제 argmin이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argmin의 아래쪽에는 보통 어떤 집합의 기호가 써 있습니다. argmin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를, 얘가 이제 수치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가장 작아지는 세타를 찾아서 걔를 왼쪽에다 대입시켜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gmin이라는 것은 이 민 아래에 있는 이 집합이 바로 이 대상이 되겠고요. 추출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 다시 한번 말하면 argmin이라는 뜻은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가 되는데, 이 수치가 가장 작아지는 세타를 찾아서 그 세타를 왼쪽에다가 대입시켜라, 세타를 왼쪽에다 대입시켜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봐서 그 수치가 세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그 세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세타를 다 대입을 해봐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가장 낮아지는 세타의 경우의 수를 이 세타 옵티멀, 세타 스타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타가 있을 때 세타를 이용을 해서 이 수치를 모두 다 결정을 해보고, 예를 들어 세타 1번이 있고 세타 2번이 있고 세타 3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타 여러 가지 조합들을 이용해서 이 수치를 다 계산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계산을 해봐서 이 수치가 세타 1번을 했을 때는 5가 나왔고, 2번을 했을 때는 3이 나왔고, 세타 3번이 했을 때는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가장 낮아지는 세타 3번이 가장 좋은 세타다, 그래서 얘를 세타 스타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argmin이라는
argmin이라는 표시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argmax도 있습니다. argmax도 있고, 이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가장 커지는 세타를 찾아서 걔를 이제 세타 스타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뭔지를 살펴봐야죠.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대문자 2로 나와 있는 이 대문자 2 아래쪽에 뭔가 조그맣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문자 2는 이제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대괄호 안에 어떤 수식이 써 있죠. 이렇게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이 대문자 2는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평균값은 아니지만 기대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값을 뽑아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그리고 내부 대괄호 안에 어떤 이제 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 확률 변수에서 얘를 이제 일종의 평균을 뽑아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맣게 오른쪽 아래에 써 있는 애가 뭐냐면은 우리가 px, y와 이제 거기 앞에 물결 표시가 있고 x, y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앞에 있는 애는 소문자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 확률 변수 집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x랑 y로 구성되어 있는 뭐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이제 확률 변수 집합이 있을 때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x와 y를 뽑아낸다, 샘플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x, y 순서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도 있을 수 있고요. 1,2도 있을 수가 있고 1,3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의 순서상 집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2,1, 2,2 이런 식으로 정수의 순서상 집합이 이 xy의 한 개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사건들로 이루어진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소 중에 하나를 뽑아내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확률 변수 집합으로부터 한 개의 샘플을 뽑아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샘플링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확률 공간에서 우리가 한 개의 원소를 뽑아내서 샘플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종합해서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x랑 y로 구성된 확률 집합이 있고 확률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 한 개의 표본을 뽑아내서 취했을 때 그때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기대값이냐면은 이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얘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제 로스 펑션 L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로스 펑션 L에다가 이제 f 세타 x, y라고 써져 있죠.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이를 계산해서 차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개념의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보통 두 개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f 세타 x랑 y가 인풋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f 세타 x랑 y랑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수치 계산이 바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하기 쉬운 로스 펑션은 우리가 f x랑 y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좋은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빼서 절대값을 내면은 우리가 한 개의 로스 펑션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이런 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고, 로스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어떤 인풋이 필요하겠죠. fx랑 y라는 인풋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fx는 우리가 그냥 fx가 아니라 f 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내게 되겠고요. 똑같은 입력 x가 주어져도 세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f 세타가 달라지게 되겠고, 대신 y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fx가 이제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태일 때 얘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바로 로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칼라 한 개의 수치값으로 나오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x랑 y로 구성된 이런 식의 순서상 집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상 집합을 이제 확률 공간이라고 부르겠고요. 이때 우리가 한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기대값을 취하게 되는데요. 무엇의 기대값이냐면은 로스 펑션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어떤 수치 아웃풋을 내게 되겠고요. 그때 로스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fx랑 y의 로스를 계산을 해서 수치를 냈을 때 그 기대값이 가장 낮아지는 애가 바로 그 기대값이 가장 낮아지는 세타를 골라서 우리가 걔를 세타 스타로 삼겠다, 세타 옵티말로 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써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타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세타가 어떤 세타를 특정 세타를 딱 정했을 때 로스 값이 가장 낮아지는 세타를 정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학습시킨다라고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세타 값을 우리가 옵티멀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라는 그런 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이런 식으로 수식 한 줄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수학적인 이 책에 있어서 굉장히 수학적인 기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수학적인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이 무한대 기호라든지 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런 기호라든지 혹은 비례한다라는 이런 기호들은 이제 다 알만한 기호들이 되겠고요. 이제 이 기호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세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등호가 있는 기호는 왼쪽에 있는 대상을 오른쪽으로 정의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x는 ax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fx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x에다가 a라는 수치를 곱한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정의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정의해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문자 비슷한 굵은 z에다가 플러스를 아래쪽에다가 조그맣게 쓴 것은 정수 포지티브 정수 집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 2, 3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나가는 이런 집합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R이라는 이 기호는 이제 굉장히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수백 번도 넘게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실수 집합이 되겠고요. 뭐 실수 집합은 우리가 뭐 표현을 이제 원소를 써서 표현을 하기는 힘들죠. 뭐 마이너스 1.1231 뭐 이런 식의 원소가 있을 수 있고요. 58.47 뭐 이런 식의 원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집합을 우리가 실수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실수 집합도 조그맣게 아래쪽에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실수 애들 중에서 양수인 애들만 취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도 아마 많이 본 기호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거의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집합 기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합 기호는 가산 유한 집합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가산 유한 집합 중에서 이제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모여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1 10이라고 쓰게 되면은 얘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가 정수의 양의 정수가 이제 다 모여 있는 집합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는 이런 집합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냥 n이라고 쓰게 되면은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양의 정수가 모두 모여 있는 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우리가 1 콜론 n이라고도 이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1 콜론 n은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의 양의 정수가 모두 모여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기호일 텐데 이제 대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 두 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1, 2.5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다가 두 개의 실수를 적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 숫자 두 개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숫자 자신도 포함하게 되겠고요. 얘를 이제 닫힌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집합 기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U자를 쓰면은 두 개의 합집합이 되겠고, 두 개의 집합 기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커브를 쓰게 되면은 얘를 이제 교집합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뭐 다 아는 내용이 되겠고요. 얘도 이제 subset, 즉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가 되겠고, 얘도 이제 원소 중에 하나다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거의 다 이제 아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fx는 우리가 f라는 펑션에다가 입력으로 x를 넣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y다라는 뜻은 우리가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y라는 값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x라는 원소, 소문자 x라는 원소가 있고, 이 f라는 함수라는 것은 이제 x를 넣을 때는 y를 출력시켜주는 그런 화살표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 콜론 x 화살표 y, 얘는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x고, 즉 입력값의 집합이 x고 출력값의 집합이 y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f라는 함수의 정의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입력값의 집합이 x고 출력값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치역의 집합이 y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 두 개 사이에다가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적어주는 것은 이제 f와 g의 합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gx에다가 f를 다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일단 g에다가 먼저 넣고 걔 출력값이 있을 텐데요. 그 출력값을 f에다가 다시 넣었을 때 결과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합성함수 g x는 얘랑 같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고요. f의 역함수는 반대로 이제 y를 넣었을 때 x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함수로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분적분학에서 많이 보이는 기호가 되겠죠. f를 x의 이제 편미분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의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거꾸로 이제 어떤 함수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f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가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미분값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적분 기호 이제 다 알게 되겠고요. 시그마 기호 이제 다 알게 되겠고, 얘는 이제 뭐냐면은 xi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곱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부터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 프로덕트라는 기호는 우리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어디까지 하냐면은 xn까지 했을 때 이 수치가 바로 얘랑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시그마는 모두 다 더하는 것인데 이 기호는 이제 모두 다 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이런 두 개의 기호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것은 가우스 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림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x는 보통 실수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를 이제 이 기호를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3.7을 이 기호를 취하게 되면은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림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연산자를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얘는 올림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에 대해서 이 기호를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3.7에 대해서 이 기호를 이제 취하게 되면은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수보다 가장 가까운 낮은 애를 우리가 얘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림 연산을 하면은 뭐 마이너스 2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수이면서, 즉 이제
이제 실수 직선 사이에서 마이너스 2.5가 있다면은 얘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되겠습니다. 걔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에 내림 연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A에다가 not이라는 로지컬 연산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호가 되겠고요. 꺽쇠 기호가 되겠고, 그래서 A가 true였으면은 false가 나오게 되겠고요. A가 false면 true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IX라는 것은 얘는 I가 인디케이터 펑션을 나타냅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은 이 I의 출력값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제 1이나 0을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랑 Y라는 인풋 아웃풋 집합이 있을 때 이 I라는 함수는 출력값이 1이나 0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출력값밖에 없고요. X의 원소는 뭐 실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정수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복소수 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예를 넣었는데 걔가 1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 A가 true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true라면은 true랑 동치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1이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걸 넣었는데 0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false랑 동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i라는 인디케이터 펑션에다가 어떤 true랑 동치인 값을, 그러니까 true랑 같은 값을 넣어주면 1이 나오게 되겠고요. false랑 같은 값을 넣어주면은 0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가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델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당 값만 1인 그리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는 해당 값만 이제 무한대가 되겠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값 기호는 다들 알게 되겠고요. 절대값 기호랑 비슷한 얘는 뭐냐면은 사실은 기호 자체는 이제 똑같게 되겠죠.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수치면은요. 수치면은 얘가 스칼라 값이면은 절대값 기호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절대값 기호를 똑같이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집합이다라고 하면은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cardinality라고 부르는 뭐 서수 혹은 뭐 기수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1부터 n까지의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러면 이때의 A의 카디널리티는 n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팩토리얼 기호는 다 알 거고요. 로그, 익스포넨션도 이제 다 아는 기호라고 여기고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대부분 본 개념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제 감마 펑션, 디감마 펑션, 뭐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볼 예정이 되겠고, 그리고 두 개의 이제 불렌 변수가 있을 때 걔의 이제 and or 연산을 하는 것을 이렇게 꺽쇠 위 아래 표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집합 기호의 규집합 합집합이랑 비슷한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는 true나 false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rue였을 때 이제 and는 true를 내보내고 뭐 or도 true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랑 B의 true, false 경우의 수에 따라서 and or의 이제 출력값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베타 펑션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감마 펑션의 어떤 A, B 이런 것에 이제 곱셈, 나눗셈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마 펑션은 우리가 팩토리얼이랑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코이피션트는 이제 뭐 NCK라고 이제 부르는 뭐 이런 식의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크로네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랑 j가 같을 때의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i랑 j가 같을 때 이제 1의 값을 내보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내보내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11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델타 12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엘레먼트 와이즈 벡터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는데요. 엘레먼트 와이즈 벡터 곱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원소끼리 곱해서 다른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벡터 2차원에 있는 벡터가 있을 때 얘의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는 1번 원소끼리 곱해서 3이라는 값을 내고요. 2 곱하기 4를 해서 8이라는 값을 내는 얘가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라는 뜻이 우리가 그 해당 원소들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들끼리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원소들끼리 곱한 것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벡터의 컨볼루션 연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책의 1단원부터 자세하게 볼 예정이 되겠습니다.